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에 예쁜 딸 하나, 건장한 아들 둘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 채널을 알려줘서 보게 되었어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더니 참 신기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보면서 울다 웃다 하다 보니 여기라면 제가 겪어온 인생 이야기도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사자소학에 쓰여진 이 구절 아시나요?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부모님 섬기기를 그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하여도 하늘처럼 다함이 없도다. 부모님 섬기기를 이같이 한다면 사람의 자식된 자라 할 것이나 이같이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느니라. 이 말처럼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효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간혹 보면 오히려 동물보다도 못한 큰 불효를 저지르는 인간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 제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그 자식들, 그리고 제 친정아빠와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쯤 다니던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그 사람도 내심 흘긋흘긋 저를 훔쳐보곤 했죠.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얼마 후 그는 공장 뒤뜰에서 제게 만나주겠냐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가 마음에 들어 그러자고 하며 웃었고요. 그 후 우리는 공장 사람들 눈을 피해 우리만 아는 근처 다락방에서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다락의 나무 냄새와 달빛이 아른거리던 분위기는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지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해 연애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우리는 늘 함께하던 그곳에 앉아 손을 꼭 잡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해 주겠냐고 말하던 그의 두 눈에는 달이 담긴 듯 은은한 빛이 났고 그 빛을 따라가고 싶었던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머지않아 저와 남편은 서로의 가족을 만나 결혼 허락을 구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본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과는 사뭇 달랐어요. 내성적인 남편에 비해 거의 다 시끌벅적하고 활달해서 남편과 친해 보이진 않았죠. 그중 장남인 큰형은 호탕하고 능글맞은 성격이었어요. 둘째와 다섯째는 큰형을 매우 따르는 것처럼 보였고요. 특이하게도 막내 동서만이 셋째인 남편과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반면 남편 부모님의 첫인상은 되게 선해 보이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도 가깝게 지내셨고요. 자연스레 저도 시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시아버지는 약간은 인색해 보이는 굳은 표정을 하고 계신 어려운 분이셨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셔서 그렇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쉽사리 가까워지지는 못했죠. 제게 가장 가까웠던 분은 시어머니셨는데요. 그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선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도 못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괜한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가족이 되니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였죠. 어머님은 그 흔한 시집살이 고부 갈등에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고 항상 제가 힘들지는 않을까 배려하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곤 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친정엄마보다 더 제 건강을 신경 쓰시면서 집으로 손수 만드신 반찬이며 보약 같은 걸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절대 우리 아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매번 당부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저한테 자식 때문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 안 된다. 내가 언제든 맡아줄 테니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오렴. 이렇게 매번 배려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잘해 주시냐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은 며느리라니 늦게 얻은 딸이니까 늦은 만큼 더 잘해줘야지 하며 웃으시곤 했죠. 저도 이런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평온한 결혼 생활이 지속될 줄만 알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밤늦게 일하러 간 사이 어머니와 함께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 번호였죠. 여보세요? 네, 이준호님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급히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괜시리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러시죠?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 있나요?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화재 근원지 가까이에 갇혀 있고요. 이준호 씨도 거기 계신 걸로 추정됩니다. 네? 불이요? 불이요? 말도 안 돼. 넉나간 표정으로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준호 회사니? 어머니, 빨리 가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불 속에 갇혔대요. 뭐라고? 우리 준호가 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저와 어머니는 겉옷도 못 챙겨 입고 정신없이 달려나와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를 몰고 달려오셨죠. 우리는 공장 전체를 삼키며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 지쳐가던 그때 상황수습본부에서는 7명의 사상자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상자 중에서 제 남편도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소방관은 모자를 벗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분들께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저 다 듣지도 못하고 제 몸은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매캐한 연기로 뒤덮인 현장 사이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는 시어머니와 소방관을 붙잡고 사실이냐며 소리치시는 시아버지가 보였고 머릿속에 남겨진 새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정신을 잃었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침통한 표정의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꿈이 아니었고 정말 애들 아빠가 죽었다는 걸 느낀 저는 오열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흐느끼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셨습니다. 아가, 아이고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쩌니?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고요. 너무나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왜 꼭 내 남편을 데려가야만 했냐고요. 걱정 말아라 아가.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준호가 없어도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랑 우리 손주들 우리가 준호 빈자리 못 느끼게 도와주마. 우리 힘을 내보자. 어머니, 저도 그냥 죽고만 싶어요. 애들 아빠 따라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불길에 뒤덮이려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누구보다 그 마음 잘 안다.
나는 어떻겠니?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새끼 잃은 심정이 어떻겠어. 그래도 살아야 돼. 너한테는 내 손주들이 있잖니. 여기서 너가 무너지면 안 돼. 우리 힘내보자. 시어머니는 본인의 슬픔은 뒤로 한 채 저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 모습에 감동한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한동안 쏟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차려 남편의 장례를 치러준 다음 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시부모님은 남겨진 저와 아이들을 많이 보듬고 돌봐주셨어요. 아이들에게 학교 행사가 있을 땐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 걱정되어 운동회부터 졸업식까지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선 차로 아이들의 등하교도 매일 시켜주셨고요. 지금도 가끔 문 앞에 나가면 애들아, 할아버지 왔다 하며 아이들을 부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렇게 시부모님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봐주던 제 친정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온 친정아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윤아, 혹시 네 시아버지 말이다. 어렸을 때 어디 사셨다니? 아마 논산 쪽일걸요? 그래? 우리 지역이랑은 먼데 왜 그럴까?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한 게 너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 기억나니? 아니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 잘 안 나죠. 왠지 모르겠는데 참 내 죽은 남동생이랑 겹쳐 보여. 생긴 것도 성격도 전혀 다른데 말이다. 그 애랑 나이가 같아서 그런가? 아빠는 시아버지와 그리 친하진 않았지만 병으로 죽은 남동생이 겹쳐 보인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듣기 썩 좋은 얘기가 아닌지라 시아버지께는 이 말씀을 전하진 않았죠. 이렇게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던 중 잔인하게도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신 거였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혈색이 돌지 않는 어머님의 얼굴에 너무 놀란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얼음장 같은 그 손을 하염없이 주무르기만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얼굴을 보고는 조금 망설이다.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알아오신 지병과 뇌출혈로 인해 한 달을 넘기지 못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을 데려가 놓고 이젠 천사 같은 어머님마저 데려가려 하시다니. 저는 소중한 사람을 둘이나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밤을 새며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틈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가서 간병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고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어머님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인자하고 착하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도 시댁 자식들은 병원에서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딱 한 번씩만 왔다 가서는 그 이후에는 아예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막내 동서만이 어머님을 위해 시간을 교대해가며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건강하실 때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였는데 자식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니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시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의 마음을 몰라주시는지 쓰러지시고 2달 만에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잃고 방황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아준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내내 시아버지께선 아들에 이어 아내마저 잃은 충격이 크셨는지 넋이 나간 채로 생활하셨어요. 그러다 장례가 끝난 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로 아픔을 이겨내려 하시더니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호소하시더니 눈마저도 심하게 침침해 하셨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 이젠 말투까지 어눌해지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거절하셨습니다. 됐다. 내가 여기서 더 살아봐야 뭐하니. 자식 잃고 네 시애미 잃고 네 시애미 잃은 고통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구나. 자식 새끼들이라고 키워봤자 지 엄마 죽어도 보험금이랑 재산 상속 생각부터 하고 있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지금은 이 막걸리가 내 인생의 유일한 친구다. 그러니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 신경 쓸 거 없다. 아버님, 그래도 정신을 차리셔야죠. 아버님이 저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 저를 안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 몰라라 해요.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아버님 분명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발요 아버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님은 막무가내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2년이 지난 후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증상을 보며 설마 하고 애써 부정했지만 결국은 중풍이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존경하고 따르던 시부모님 2분 모두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2번의 상을 치르며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이번에는 형제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님, 아버님 중풍이신 거 들으셨죠? 네, 재수씨. 쓰러졌다는 소린 들었는데 의식은 있으시다면서요? 재활하면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 장남은 본인의 아버님이 쓰러졌는데도 꼭 남이 쓰러진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을 때나 시어머님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게 장남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아버님마저 쓰러졌다는데도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장남인 제가 모셔야죠. 나만 믿어 재수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장남은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모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친아들이니 알아서 잘 모시겠지 하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 제가 모실 수 있지만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제가 모시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남자이시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장남이 모신다고 해서 저는 안심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장남과 지내게 되셨고 저는 덕분에 제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며 가정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막내 동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둘만 몰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 카페에서 동서를 만났죠. 무슨 일이야, 동서? 아니, 그게 사실은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동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주변 눈치만 보고 입을 못 대고 있었어요.
뭔데 그래?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지금 아버지가 실종되셨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중풍에 걸려 아프신 시아버지가 실종이라는 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황급히 동서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 뭐라고? 이 날씨에?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뭐해 신고 안 하고 당장 찾아야지. 그게 사실 범인이 그 장남과 형제들 같아요. 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좀 말해봐. 답답하니까. 형님도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땅 있잖아요. 그 경기도 땅이 이번에 신도시에 포함돼서 꽤 많이 올랐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기가 찬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뇌가 멈춘 것 같았지만 일단 어디 계신지 모를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동서의 말을 맞고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그러고는 앉아서 다시 어떻게 된 일인지 듣기 시작했죠. 어제 제 남편이 둘째 아주버님 집에 갔었는데 이상하게 술이 거하게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보니 너무 힘들고 속상하다면서 장남하고 둘째, 다섯째 주도하에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채려고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오늘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글쎄 아버님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남편 형제들이 벌인 짓이 분명해요. 저는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불효막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물론 경찰 조사를 봐야 알겠지만 동서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장남과 그 형제들이 벌인 짓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가지고 계신 경기도 땅이 땅값이 많이 올라 47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혹여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버님께 잘한다고 하면 그 보상금을 자기 형제들끼리 분배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런 나쁜 짓을 계획한 것으로 보였어요. 들어보니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장남을 비롯해 그 형제들이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들을 보고 시아버지는 많은 배신감을 느낀 걸로 보였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죽어서도 보험금부터 찾는 제 자식들을 보고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장남이 모신다고 했을 때 장남을 믿고 갔지만 장남 집에 가서도 불효를 일삼는 행동들을 보고 이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절대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요. 아주버님, 그러니까 장남은 사업을 좀 크게 하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로 보였고 둘째 아주버님은 강원랜드 도박에 빠져 이혼당하고 폐인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어릴 적부터 사고를 치며 교도소도 다녀오고 인생을 막 사는 문제아였어요. 이렇게 돈이 필요했던 세 사람은 시아버님이 재산을 주지 않자 큰일을 꾸민 걸로 보였습니다. 아버님만 없으면 이 돈은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채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쁜 놈들은 멍청한 짓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를 가도 CCTV 사각지대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결국 아버님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폐건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폐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는 죽이지는 못하고
그 안에 굶겨 죽일 작정이었겠죠. 뉴스에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곤 했는데 정말 내 주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꼬박 하루 동안 그 어두운 밤 폐건물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정말 짐승도 하지 못하는 짓을 한 그 세 사람을 보고 제가 죽이고만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행히도 경찰 측에서 장남의 그 전날 동선을 파악해 폐건물 안에 쓰러져 덜덜 떨고 계신 시아버지를 찾았고 가까스로 살아계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막내 서방님도 저처럼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니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꼭 자세히 조사해서 제대로 된 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막내 동서의 증언을 증거로 경찰은 영장을 가져와 형제들을 구속했어요.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울며 불며 전 잘못 없어요.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발견할 줄 알았다고요. 하며 소리치던 장남의 모습을 봤을 땐 참 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판 결과 장남은 존속유기죄를 사주하고 시행에 옮긴 죄목으로 징역 1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서는 제게 증언을 다시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받는 족족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 쓴 글을 읽을 가치가 없으니까요. 장남과 같이 이 일에 동조했던 둘째와 다섯째는 징역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남보다 가담 정도가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둘째는 그날 이후 출소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본인에게 돌을 던지는 듯한 환각에 시달려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죄를 지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면에 이 사건 이후 시아버지의 건강은 더욱더 심각해져만 갔어요. 한 걸음조차 스스로 옮기기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었죠. 누군가가 하루 종일 병간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막내 서방님이 본인이 모신다곤 했지만 아버님은 이제는 자식들을 믿지 못해서인지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전부 출가 외인이라 모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간병인을 따로 구해 아버님을 보살피게 했지만 아버님은 적응을 못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니 간병인이 아버님 보시는 게 힘들다고 금세 그만둬 버리더군요. 소리를 지르시고 물건을 던지시고 갑작스럽게 오열을 하신다며 도저히 못 보겠다며 다들 금방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아버님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와 상황들을 집에 가서 친정아빠에게 전해주었어요. 아빠는 놀라기도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다 들었죠. 사정을 전해들은 후 친정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했고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그런 쓰레기 자식들 곁에 두느니 차라리 우리 쪽으로 데려오는 게 낫겠어. 아마 사도는 우울증에 걸리신 게 분명하다. 그럴 때는 누가 와서 돌봐줘도 낫질 않아. 나랑 나이 연배도 비슷하니 우리 집에서 한번 지내보자꾸나. 뭐? 시아버님을 아빠가 돌보겠다고? 진심이야 아빠? 병수발도 들어야 하는데 씻겨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간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하면 되지. 저는 아빠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놀라서 재차 물었어요. 아빠가 하겠다고? 그러자 아빠가 슬픈 눈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 작은 아버지도 중풍으로 죽었어. 그래서 자꾸 둘이 겹쳐 보였나 싶기도 하고 인간 된 도리로 병든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니? 그래도 아빠 하루 종일 병수발 들 수 있겠어? 매번 화장실 가는 것도 전부 다 도와드려야 해. 아마 아빠 일도 그만둬야 할 거야. 그래, 아빠 지금 퇴직도에서 심심하던 찰나에 사돈하고 인생 한풀이하며 잘 지내보지 뭐. 그리고 내 남동생 생각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그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동생 병수발 한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게 생각나서 그래. 동생 돌볼 기회 한 번 더 하늘이 주셨다 생각하지 뭐. 정말이야? 세상에 사돈을 간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인간이라는 거다, 지훈아. 약한 사람을 내치지 않고 돌봐주는 거. 그게 동물이랑 다른 정의란 거야. 우리는 인간이잖아. 그치? 이 말을 듣고 뭉클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겠어. 아빠가 그렇다면. 나도 항상 마음 아프긴 했어. 그래, 우리가 모시자. 저는 아빠에게 시아버님의 상황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많이 외로워하신다. 많이 힘들어하신다. 중풍에 걸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신다. 자식들이 외면한다. 자식들이 돈으로만 본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아예 고려장 시키려고 했다. 등등 시댁의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불쌍하다 여기시던 아빠는 저라도 시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아빠도 몇 년 전 암으로 엄마를 잃고 울적해 하셨는데 차라리 잘 됐다며 좋은 친구 생기고 좋다며 어서 빨리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연 보시는 분들은 왜 일찍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 겁니다. 제 친부모 이상으로 저와 제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 아이들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을까요? 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시아버님만은 살아계실 때까지 제가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 이후 시아버지는 우리 친정집에 오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얼떨떨해 하시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걱정, 근심 가득하던 굳은 표정은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아빠와 함께 하시면서 점점 인자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 순간 정말 친동생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죠. 시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첫날은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요리를 하겠다고 요리책만 3권 넘게 사셨어요. 그런 정성에 시아버지는 많이 놀라신 듯 했죠. 비록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는 밥을 한술 뜨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가 뭐라고. 아빠는 시아버지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친형제다 생각하고 지냅시다. 앞으로요. 동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좋구만. 시아버지께선 그동안 이런 대가 없는 호의는 받아본 적이 없으신지 많이 어색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어눌한 말투로라도 감사하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맛있게 드시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셨어요. 이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 두 분은 하루 종일 형제처럼 같이 붙어 계셨어요. 쉴 때는 함께 TV를 보며 껄껄 웃으시기도 하고 같이 장기도 두면서 즐거워하셨죠. 그러다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아 보이면 살뜰히 챙기는 간병인 역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시아버지를 씻기고 화장실에 시아버지 화장실 가는 걸 도와드리고
심지어 몸을 구석구석 씻기는 굳은 일까지 아빠는 다 도맡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돌보는 사이에 잠깐 밖에 나오셨을 때도 계속 안절부절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약 챙겨줄 시간인데 밥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나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걱정하곤 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아빠가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시아버지는 잠시 컨디션을 회복하며 친정아빠와 함께 잠시 산책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도 나이가 점차 들기 시작하면서 좀 좋아지시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서서히 몸은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빠는 중풍에 좋다는 약이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떤 약이든 가리지 않고 수소문해서 구해내고 하셨죠. 이것 봐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중풍 특효약이란다. 이거 먹이면 조금은 더 낫겠지? 얼른 나와서 다시 산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이런 아빠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종 사건 5년 후 시아버지는 결국 저희 가족 사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못해도 감사 인사는 전하려는 듯 제 아빠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리셨죠. 마음 아프게도 오래 아프시다 가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표정만큼은 5년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시아버님은 꼭 핸드폰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봐보라고 말하시며 조금 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아버님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순간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되었죠. 바로 거기에는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20억이라는 돈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돈, 아니 형님, 쑥스럽네요. 제가 말이 어눌해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겠지만 요즘 느껴요.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형님이 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저 형님 덕분에 이 5년이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네요.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네요. 저 먼저 하늘나라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 형님은 이 좋은 세상 다 즐기시고 오세요. 그때는 제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형님. 그리고 아가, 우리 예쁜 며느리. 나는 널 지금껏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 손주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널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내가 이렇게까지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건 다 너 때문이란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내 재산 50억 중에 20억은 사돈하고 너에게 상속하기로 했단다. 내가 죽으면 변호사의 연락이 갈 거야.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연락처도 남겨두마. 나머지 30억은 그래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겠지.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들 아니겠니? 너도 애 키워보면서 알겠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모든 걸 버리더라도 자식은 못 버린단다. 그 대신 이 한마디만 전해줄 수 있겠니? 이 못난 애비가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했다고, 많이 못해줘서 미안했다고. 내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던 거는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납골당에도 모시지 말고 그냥 어디 흘러가는 강가 아무데나 한 주매제로 뿌려달라고 전해줘. 그게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고맙구나.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불효막심한 자식들 걱정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사이 변호사를 수소문해 유언장을 작성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시아버님들의 자식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진심을 모르는지 막내 서방님만 오열을 할 뿐 나머지 형제들은 시아버님이 저희에게 주신 20억을 내놓으라며 장례식장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도 본인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슬퍼하기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될 리가 없었죠. 정당한 절차로 변호사를 선임해 유언장을 작성한 거였고 거기에는 모든 법적 증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 한자리에 모여 담당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유언장 읽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재산의 유증에 관하여 사돈 박영수에게 전 재산 중 20억을 증여하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30억을 기부한다. 자, 이제 유언장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여태 평생 살아오면서 늘 아등바등하며 남을 밟고 올라서가며 달려오기만 했지 베푸는 행복이라는 건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아끼며 키워온 자식 다 소용없었다. 그럴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돈, 아니 나의 형님, 온갖 희생을 하며 키워온 자식도 모른 척하는 이 병든 몸을 친동생처럼 돌봐준 사돈, 당신이 어찌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입도 굳어버려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지만 이 말만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돈은 나의 보호자이며 형이며 친구이며 내 세상이었습니다. 나보다도 더 주름진 손으로 내 등을 씻겨줄 때는 물줄기 속에 숨어 눈물을 훔쳤고 해본 적도 없던 요리를 해주려다 화상을 입을 적에는 내 마음도 감동으로 뜨겁게 데인 듯 했습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나란히 소파에 앉아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은 그 어떤 큰 돈을 벌어들이던 순간과도 비할 수 없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마당에 내 전부를 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도움을 준 친동생 생각도 나고 세상에게 받아온 만큼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한다던 임자 말도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돈이라면 이해하시겠지요? 이제야 마음 편히 먼저 간 안사람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인생의 행복이라는 걸 알고 갑니다. 사돈, 아니 형님, 내 대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더 많이 보고 와서 또 얘기해 주세요.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봅시다. 유언장을 모두 읽고 나니 방 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5년간 꽤나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셨다니 다행이라는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참으로 감사하고도 또 그리운 마음에 잠겨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는 저희에게 이제 정신 차리시고 유산 증여 서류에 서명하셔야 된다며 가방에서 종이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얼떨결에 뜻하지 않던 유산 상속으로 돈벼락을 맞게 생긴 우리는 그 서류들을 재차 읽어보며 변호사에게 한참을 확인했죠. 정신없이 서명을 하고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야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시아버지께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댁 형제들은 이를 갈기만 했지 변호사가 정확히 유언장을 공개하니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완전히 막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본인 목 10억을 사회에 기부하셨어요.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 있겠냐면서 나보다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부는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봉사를 다니면서 사람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게 사실을 말할 용기를 내었던 막내 동서와는 가끔은 연락을 하고 지낸답니다. 동서도 시부모님들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속죄해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주말마다 노인 봉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지만 막내 동서만큼은 그렇지 않으니 분명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버지를 버린 짐승보다 못한 세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린 만큼의 벌을 받았다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권선징악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님이 오래 아프시거나 하면 괜스레 지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애정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몸도 못 가누던 아기 시절 보살핌 받은 만큼 이제는 커버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에 부모님을 보살피는 건 당연한 도리이겠죠. 오늘 저녁에는 한번 부모님께 괜시리 날씨 탓하며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제 아빠와 약속한 저녁 식사에 가야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